남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건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새벽 3시쯤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마치 남의 일처럼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사고 지점, 도착 시간, 병원 위치. 그 모든 말이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단 한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다. 벽에 기대 서 있던 몸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망 원인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단독사고로 추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더 묻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없었다. 묻는다고 해서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왜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는지 설명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다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를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엄마, 왜 앉아? 아이의 목소리는 졸음이 덜 깬 채로 흐느적거렸고 나는 얼른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아이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은 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물만 틀어놓고 있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때렸고 그제야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리내 울면 아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을 접어 싱크대 아래에 쭈그려 앉아 울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얼굴을 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막상 천이 거치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얼굴을 보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천 끝자락만 살짝 들어 올려 남편의 턱선만 확인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다들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잠깐 들렀다 가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위로 한마디를 남긴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조문객 명부에는 이름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국화꽃 향만이 빈소를 채웠다. 요즘 다들 사정이 있잖아. 어디선가 들려온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다들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 속에 우리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벌써부터 현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장례 비용, 밀린 공과금, 다음 달 월세.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남겨놓은 것들은 하나같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 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가 대부분이었고 받지 않아도 용건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카드사, 대출업체,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보증이 서 있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친절을 가장한 협박을 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컸고 그 숫자들이 전부 현실이라는 사실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아이는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다. 검은 옷을 입고 내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응? 아빠 이제 안 와?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작은 몸이 내 품에 파묻히자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이제 정말로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이.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잠들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쌓였고
현관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쌓여있는 그릇을 씻다 보면 손끝이 감각을 잃었고 물에 부른 손을 보며 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실감했다.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혼자 걸레질하며 지나갈 때면 문득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다. 이 시간에도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을 텐데 그 불빛 속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방과 후 교실이 끝나면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엄마 오늘도 늦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급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말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어느 날 식당 휴게실 게시판에서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입주 요양보호사, 숙식 제공.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나았고 무엇보다 잠잘 곳과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을 흔들었다. 전단지 아래쪽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 동반 불가.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 불을 켜놓은 채 혼자 앉아 전단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때 눈에 띈 게 누군가 연필로 덧붙여 놓은 문장이었다. 사정 있는 경우 협의 가능. 조용히만 지낼 수 있으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조용히 지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다른 집 가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같이 가? 아니. 그럼 나 혼자 있어야 해? 그 질문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올게. 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딸을 잃고 난 뒤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대문 앞에 섰을 때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내 행색을 한번 훑어보고는 짧게 물었다. 아이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2층에서 내려온 노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내 울음소리 싫어해요. 조용합니다. 그럼 됐어요. 그 말로 계약은 끝났다. 아이는 방에서만 지내야 했고 거실 출입은 금지였다. 사진은 절대 만지지 말 것. 제사 전후에는 말을 걸지 말 것. 거실 한가운데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노인은 매일같이 그 사진을 닦았다. 우리 딸은 이런 거 좋아했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방문을 닫고 숨소리마저 줄였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한참을 참다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엄마 나 화장실. 조금만 참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제사 전날 노인은 내게 카드를 던지듯 건넸다. 좋은 걸로 준비해요. 그날 밤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말했다. 오늘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상을 차리던 중 장식장을 정리하다가 액자가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고 사진이 바닥에 엎어졌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어릴 적 입던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이다. 왼쪽 소매 끝에 남아있는 작은 얼룩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깨진 액자 앞에 서 있는 동안 시간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희미한 조명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지만 그 빛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엎어진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오고 있었다. 고아원 냄새, 오래된 이불의 까슬까슬한 감촉,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던 내 모습. 그 옷은 특별한 옷이었다.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원장 수녀님이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이란다. 혹시라도 내 부모를 찾게 되면 이게 단서가 될 수도 있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옷을 단 한 번도 버릴 수 없었다. 아무 의미 없는 헌 옷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손에서 놓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은 그 옷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소매 끝에 미세한 얼룩 위치까지 똑같았다. 그 얼룩은 내가 어릴 때 넘어지며 팔을 긁혀 생긴 자국이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만 알고 있는 흔적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설마라는 단어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설마라는 말은 희망을 부르는 말이었고 지금의 내 처지에서 희망은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다. 유리 조각을 치우는 동안에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손을 베었고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피가 떨어져 바닥에 묻어도 나는 그저 멍한 얼굴로 닦아낼 뿐이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픔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내가 부엌에 있는 기척만 느껴도 살금살금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을 텐데 그날은 인기척조차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괜찮아? 내가 묻자 아이는 이불 속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 무엇이 끝난다는 건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고 있으면 지금 느끼는 혼란이 들킬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노인이 뒤척이는 소리에도 몇 번이나 눈을 떴다. 사진 속 옷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조명이 어두워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사진을 닫고 향을 피우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젯밤의 혼란이 표정에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본 게 사실이라면 이 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곳에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이미 여러 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사진 쪽을 보지 않았다. 거실을 청소할 때도 먼지를 닦을 때도 시선을 피했다. 대신 일에만 몰두했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음식을 만들며 시간을 채웠다.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할 틈이 없을 것 같았다. 아이 역시 점점 더 조용해졌다.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른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쿡 찔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이 집을 떠나면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말을 막아버렸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미뤘다. 조금만 더. 그 말은 이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에 가까웠다.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발소리 하나, 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존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와 나 둘 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옷이 떠올랐다. 고아원에서 가져온 그 옷은 아직도 내 가방 맨 아래 비닐에 쌓여 있었다. 꺼내보고 싶었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꺼내는 순간 현실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불안, 의심,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 나는 그 감정들을 애써 눌러 담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집에서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버텨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를 더 잘게 쪼개 쓰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이 집에서 허용되는지 하나하나 계산하며 움직였다. 노인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순서로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오는지 그 동선에 맞춰 나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했다. 아이가 화장실을 가야 할 시간도 노인이 방에 들어간 뒤로 미뤘고 물 내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 손으로 레버를 천천히 눌렀다. 아이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바로 나를 불렀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참고 견디는 일이 많아졌다. 방 안에서 넘어져도 울음을 삼키고 연필이 부러져도 말없이 테이프로 붙여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말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알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노인은 종종 나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곁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죽은 딸 이야기를 꺼냈다. 딸이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옷을 입혔는지, 생일날마다 무엇을 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로를 바라지도 않는 말들이었다. 그저 혼자 중얼거리듯 내뱉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눌렀다. 우리 딸은 말이야, 애가 참 얌전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있는 아이가 떠올랐다. 얌전해진 게 아니라 얌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공감도, 감정도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아이가 잠든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방 한쪽에 앉아 내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비닐 봉투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가져온 옷이 들어 있었다. 꺼내보고 싶은 마음과 차라리 영원히 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딪혔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불도 켜지 않은 채 손끝으로만 만지작거렸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세상에는 비슷한 옷도 많고 비슷한 얼룩도 있을 수 있다고. 괜히 의미를 부여했다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내 삶은 벼랑 끝에 와 있었고 더 흔들리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선생님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다. 괜찮아. 그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캐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줄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은 안전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제 어떤 말 한마디로 쫓겨날지 모르는 곳, 아이의 존재 자체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움직였다. 만약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아이 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비 오는 날이면 어디에서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지까지도. 노인의 제사 준비가 끝난 뒤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노인은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느라 더 고개를 숙였다. 혹시 내가 액자를 떨어뜨렸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이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무서워.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내가 선택한 이곳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들기 전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있어? 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때문에 엄마 힘들까봐. 그 말에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힘든 건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설령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 다짐은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진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이 언젠가는 나와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특별히 무슨 말이 오간 것도 아니고 노인이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집안 구석구석에 깔린 느낌이었다. 노인은 나를 부를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예전에는 없던 경계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부엌에서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고 아이가 방 안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다. 들키면 끝이다. 지금 이 생활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겼다. 노인은 어느 날부터 물건 하나하나를 세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장식장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안을 확인하고 작은 장신구 상자를 꺼내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내가 액자를 떨어뜨린 날 이후로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한 불안이 점점 커졌다. 아이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예전보다 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을 때조차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도 돼? 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고 아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뒤 일이 터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노인이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다. 평소라면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던 사람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내 반지 봤어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못 봤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반지 생각뿐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린 건 아닐지, 아니면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린 건 아닐지.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이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나와 나를 부르지는 않을지, 가방을 뒤지지는 않을지. 나는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낡은 옷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아이의 여벌 옷, 몇 장의 돈. 반지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반지 못 봤어요? 그 말투에는 전날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의심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노인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나를 지켜보는 눈길이 훨씬 노골적으로 변했다. 집사처럼 드나들던 중년 남자도 자주 집에 나타났다. 그는 노인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그때마다 나는 부엌이나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를 힐끔거리는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흘 뒤에 왔다. 청소를 마치고 아이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중년 남자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의 손에는 노인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 가방 오늘 당신이 만졌죠?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청소하다가 옮긴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안을 뒤졌고 그 안에서 반지를 꺼냈다. 반짝이는 반지가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왜 여기 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지가 왜 가방 안에 들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노인이 방에서 나왔고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라는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은 판결처럼 들렸다. 도둑을 들였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하는 순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았다. 중년 남자는 내 가방을 더 뒤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옷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 그 한 단어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노인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아이 없다더니?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방문이 열렸고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 노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에 데려오지 말랬잖아. 그 말은 화보다도 혐오에 가까웠다. 중년 남자는 전화를 걸었다. 이런 사람 더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아이 손을 잡고 어디든. 그때 현관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술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고개를 드는 순간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다. 전 남편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 아니 차라리 죽어 있기를 바랐던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 있었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아이가 내 뒤로 숨었다. 그 순간 이 집에서의 일은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 더 큰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전 남편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집안을 둘러봤다. 내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더니 일부러 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찾았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다. 술 냄새가 옷에서 배어 나왔고 그 냄새만으로도 몸이 자동으로 움츠러들었다. 아이는 내 등 뒤로 바짝 숨었다. 작은 손이 내 팔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아이고, 여기서 일하네? 우리 마누라가. 그가 마누라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단어는 내가 다시 그의 소유물로 돌아가는 주문처럼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전 남편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왜긴 왜야? 돈 때문에 왔지.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다. 노인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중년 남자는 전 남편을 경계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여긴 사적인 공간입니다. 나가주시죠. 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훑어보듯 위아래로 훑고는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아, 이 집이구나. 얘가 여기서 돈 훔쳐서 숨겼다는 집이. 그 말이 떨어지자 노인의 눈빛이 더 싸늘해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인간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립하고 있다는 걸. 예전에도 그랬다. 진실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만든 이야기가 늘 이겼다.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 반지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전 남편은 내가 반박하는 걸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손버릇 있는 거 나만 알냐? 내가 너랑 살 때도. 그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입 닥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이가 더 꽉 내 팔을 잡았다. 아이는 아마 처음 보는 내 톤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가 듣는 앞에서 단 한 번도 저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전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곧바로 비웃었다. 오, 이제 말도 세졌네. 돈 좀 벌더니. 그때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이 집에서의 삶은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여기 서 있는데 더 이상 숨기는 건 의미가 없었다. 제 전 남편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더 굳었다. 전 남편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 노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나를 죄인 취급하는 듯 했다. 나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중년 남자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전 남편은 그 말에 오히려 신이 난 듯 손뼉을 쳤다. 경찰? 불러. 좋아.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반지 도둑. 그리고 애 숨긴 거. 계약 위반. 지금 나가라고 해.
나가면 내가 애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아빠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뒷목이 얼어붙었다. 아이가 더 깊이 숨었다. 나는 아이를 뒤로 보내며 팔을 벌려 막았다. 너 아이 입에 올리지 마. 전 남편은 비죽 웃었다. 왜? 무서워? 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지.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안 봐줘. 나도 아빠야. 그는 아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썼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아빠인 줄 알까봐 나는 순간적으로 아이 얼굴을 살폈다. 아이는 내 등 뒤에서 얼굴을 반쯤 내민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 남편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가 있었고 동시에 엄마가 왜 이렇게 떨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노인은 중년 남자에게 짧게 말했다. 내 집에서 이런 꼴 보기 싫어요. 당장 정리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다. 반지 누명도, 아이 동반도, 전 남편 등장도 모든 게 한꺼번에 내 발밑을 무너뜨렸다. 내 머릿속은 단 하나의 계획으로만 움직였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아이 손잡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 짐은 방 안에 있었고 아이 가방은 부엌 쪽에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현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가 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기만 해도 나는 나갈 수 없었다. 중년 남자가 나를 향해 말했다. 지금 짐 싸서 나가세요.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사정하고 싶었지만 사정에서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 챙겨.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달려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아이는 이미 짐 챙겨나가는 일을 몇 번은 해본 사람처럼 움직였다. 전 남편은 그걸 보더니 크게 웃었다. 야, 애가 빠르네. 역시 내 피.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다. 나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 피 아니야. 전 남편의 웃음이 순간 멈췄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더 큰 폭발이 올 게 뻔했다. 방 안에서 아이가 가방을 끌고 나왔다. 아이 손에는 작은 배낭과 내게서 배운 대로 챙긴 듯한 물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결국 아이를 이런 식으로 생존자로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이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슬쩍 몸을 옮겨 길을 막았다. 나랑 얘기 좀 하지. 너 지금 어디 갈 건데? 비켜. 비키면 뭐 주냐? 그가 내 손목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아이가 내 뒤에서 작게 소리쳤다. 엄마. 그 소리에 전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 엄마 말 잘 들어라. 세상은 엄마 혼자 못 살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 말은 예전부터 전 남편이 내게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너 혼자 살아봐라.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 내 귀가 아니라 아이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다.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손을 번쩍 들며 한 발 물러났다. 아, 불러. 불러. 근데 난 할 말 있어. 이 여자 여기서 훔친 거 말고도 빚 있잖아. 도망 다니잖아. 애 데리고. 그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노인이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요. 둘 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고개를 숙인 건 죄송해서가 아니라 내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였다. 이 집 사람들에게 내 눈물은 협박도 무기도 아닌 더럽고 번거로운 것일 뿐이니까.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나는 아이 가방 끈을 다시 잡아주고 내 손으로 아이 머리를 감싸며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전 남편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야, 너 어디가? 나랑 얘기해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았다.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전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손목이 아팠다. 나는 이를 악물고 팔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잡았다. 아이가 놀라서 내 앞에 서며 울먹였다. 아저씨 하지 마. 아이 목소리를 듣고도 전 남편은 웃었다. 아저씨?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전 남편 손을 세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 그 소리에 주변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밖을 내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전 남편은 그제야 주변을 훑어보고는 내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조용히 해. 창피한 건 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내 팔을 놓았다. 대신 내 가방을 힐끗 보며 말했다. 돈 있으면 줘. 없으면 너도 알지. 그 너도 알지가 뭘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협박, 소문, 연락,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뻗어올 손. 나는 아이 손을 꽉 잡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뒤에서 다시 손이 뻗어올 것 같았다. 아이는 비를 맞으며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울지도 않고 떼도 쓰지 않고 그저 내 손만 꼭 잡고 따라오는 아이. 나는 그 작은 손을 놓치면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다. 비는 그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쏟아졌다. 찜질방 앞 골목은 늘 눅눅했고 사람들의 발자국에 눌린 물자국이 하루 종일 마르지 않았다. 나는 아이 손을 잡고 그 골목을 오갈 때마다 발끝에 힘을 줬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마음이 더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 그 말이 쉬운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달래는 법을 이미 배워버렸다. 찜질방 안은 늘 같은 냄새였다. 땀, 소독약, 라면, 눅눅한 수건. 새벽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와 뒤척임이 섞여 웅웅거렸다. 나는 아이를 벽 쪽에 눕히고 내 몸을 바깥쪽에 두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를 가리는 게 습관이 됐다. 누가 스치기만 해도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혹시 누가 아이에게 말을 걸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잠결에도 따라왔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늘 서둘렀다. 세면대 앞에서 줄을 서고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리고 아이 교복을 펴서 구김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아이는 내 눈치를 보며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혼자 할 수 있게 만든 건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었다. 그 사실을 나는 잊지 않으려고 했다. 잊는 순간 내가 아이에게 한 일을 정당화해 버릴까봐.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은 내게 매일 시험 같았다. 교문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혔다. 전 남편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여기 있었네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혹은 누군가 아이에게 얘, 너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아이는 교문 앞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 그 말이 다녀오겠다가 아니라
나 혼자 버텨볼게로 들릴 때가 있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나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살이 빠졌고 눈밑이 꺼졌고 머리카락 끝은 늘 젖은 것처럼 축 처져 있었다. 그래도 일을 할 때만큼은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됐다. 그분들은 나보다 더 약한 몸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양원에서는 일손이 늘 부족했다. 침대 시트 갈기, 식사 보조, 휠체어 이동, 기저귀 교체. 한번 움직이면 멈출 틈이 없었다. 몸이 고된 덕분에 오히려 생각이 줄어드는 날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았다. 일하는 중에도 불안이 끼어들었다. 서류 확인 다시 해주세요. 보호자 연락처가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능하세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은 행정 담당자가 서류철을 펼쳐놓고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에서 손을 멈췄다. 출생신고가 조금 늦게 되셨네요? 라고 가볍게 묻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나는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만 답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 말하는 순간 내 삶이 줄줄이 풀려나올 것 같아서였다. 퇴근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다시 울렸고 곧 문자가 왔다. 연락 바랍니다. 긴급. 며칠 전부터 이런 문자가 반복됐다. 처음에는 카드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은 요양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 남편의 그림자가 그 번호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번호를 차단했지만 다음 날 다른 번호가 나타났다. 차단하는 일이 끝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서면 내 몸이 먼저 굳었다. 아이는 약속한 자리에서 기다렸다. 늘 그랬다. 아이는 기다리는 일을 너무 잘했다. 나는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며 일부러 밝게 물었다. 오늘은 뭐 했어? 아이는 그냥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친구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였다. 지금은 말이 짧아졌다. 내 질문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아이가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걸까? 그 둘 중 무엇이든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말 걸었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아이는 눈을 피했다. 엄마가 어디 있냐고, 누구랑 사냐고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이는 엄마랑 산다고 했어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맞으면서도 그 말이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했을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나는 화장실 앞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벽에 붙은 안전수칙 안내문, 오래된 타일, 락한 냄새. 갑자기 눈물이 났다. 크게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었다. 내 인생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바뀌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선생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더 무서웠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상처였다. 나는 요즘 조금 힘든 시기라서요라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손은 오래도록 떨렸다.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번호는 처음 보는 번호였다.
너 어디 있는지 안다. 단 한 줄. 그 한 줄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지만 그 문장은 눈꺼풀 안쪽에 남았다. 아이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끓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컵라면을 내밀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살짝 흘렀지만 아이는 못 본 척했다. 아이가 나를 보호해주는 순간이 또 왔다. 그 순간이 너무 싫었다. 며칠 동안 나는 동선을 바꿨다. 같은 버스를 타지 않았고 같은 길로 가지 않았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시간도 조금씩 달리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쉽게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지쳐갔다. 매일 숨어 다니는 사람의 어깨는 점점 굽었다. 요양원에서 다시 서류 이야기가 나왔다. 행정 담당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이번 주 안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확인이 안 되면 급여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요.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다. 서류를 내는 순간 내가 숨기고 있던 과거가 열릴 수 있었다. 내 과거 안에는 내 이름보다 먼저 붙어버린 단어들이 있었다. 고아, 시설, 보호자 없음. 그 단어들은 내 평생을 따라다녔다. 밤이 되면 나는 가방 속 낡은 비닐봉투를 만졌다. 그 안에는 그 옷이 있었다. 내가 어릴 때 입고 있던 옷. 그 옷은 내게 단서이자 두려움이었다. 그 집에서 본 사진 속 옷이 정말 그 옷과 같다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집힐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방향이 구원인지 더 큰 절벽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자. 내가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모른 채 계속 도망치는 삶이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조용해졌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동반자일 뿐이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했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만큼은 보호받아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짧은 휴무를 내고 구청으로 갔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자꾸 쿵쾅거렸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하려고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다. 본인 확인할게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직원이 옆 창구로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나는 손끝으로 무릎을 꼭 눌렀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전 남편이 뭔가를 해둔 건 아닐까? 누군가 이미 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기록이 뭔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숨을 얕게 쉬었다. 직원이 돌아와 말했다. 고객님, 본적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시 대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내 목이 말라 침이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내라고만 했다. 대기석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의자가 몸을 받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조금 늦어. 학교 끝나면 선생님이랑 잠깐 있다가 편의점 앞에서 기다려. 아이는 곧바로 응이라고 답했다. 그 한 글자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나는 문득 그 집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을 닦던 손, 우리 딸은으로 시작하던 말, 그리고 반지 누명 앞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눈빛. 그 눈빛에는 단순한 경멸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어딘가 낯설어 하듯, 알아보려 하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걸 무시했다. 무시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아니, 더 일찍 무너졌을까? 그러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이번에도 받지 않으려다 구청에서 온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다. 전 남편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듯한 톤이었다. 거기구나.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너 지금 어디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 남편은 내 침묵을 즐기듯 말했다. 내가 움직이면 다 보여. 너 요즘 똑똑해진 척 하더니 서류 떼러 갔냐?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려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 통화를 끊었는데도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남았다. 다 보여. 그 말은 협박이면서 동시에 확신이었다. 그는 정말로 누군가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겁을 주는 걸까? 어떤 쪽이든 내 삶은 이미 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기석에서 일어났다. 창구 쪽으로 가 직원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류만 먼저 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확인이 끝나야 발급이 가능해요라고 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내 이름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래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다. 전 남편이 나를 쫓는 이유는 나를 다시 데려가서가 아니다. 돈이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약점이 필요하다. 그 약점은 늘 아이였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남편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어디인가? 도망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아이는 더 조용해지고 나는 더 약해졌다. 나는 그날 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이제는 나가야 한다가 아니라 정리해야 한다고. 내 과거를, 내 기록을, 아이의 출생을, 그리고 그 집에서 본 사진까지 무엇이든 정리하지 않으면 전 남편은 평생 우리를 흔들 것이다. 진실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모른 채 흔들리는 살보다는 낫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곧장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다. 휴무를 낸 건 아니었지만 늦게라도 가겠다고 연락해 두었다. 대신 나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휴대전화로는 전 남편이 또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몰랐다. 손이 떨려 동전을 몇 번이나 떨어뜨린 끝에 나는 구청 민원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어제 요청한 서류, 오늘 오전에 가능할까요? 직원은 무심하게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은 결국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기다리라는 말이 내게는 공포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결국 방향을 틀었다. 그 집이었다. 반지 누명으로 쫓겨난 그 집. 그 집이 나를 내쫓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 가장 큰 물음표를 남겨둔 곳이었다. 내가 다시 그 문 앞에 서는 순간 전 남편의 그림자가 뒤에서 나타날 것 같아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망만 치던 내 발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이 축축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왜 왔어요? 그 말투에는 경계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반지 그건 제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있어요. 중년 남자는 확인? 뭘 확인해요? 당신 때문에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고 쏘아붙였다. 그때 안쪽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중년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노인이 거실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를 보는 순간 노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다. 또 왔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했지만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발 사진 하나만 다시 보게 해주세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사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깨진 액자요. 그 사진. 중년 남자가 내 말을 끊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르신 사진을 왜?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화만 있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들어와. 중년 남자가 놀라 어르신 하고 불렀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중앙의 사진은 원래대로 서 있었다. 깨졌던 액자는 다른 액자로 바뀌어 있었고 사진은 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자마자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옷, 소매 끝, 얼룩. 어제도 오늘도 똑같았다. 더는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왜 그 사진을 봐야 돼? 노인이 물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내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쫓기는 삶으로 남는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떨려 봉투가 바스락거렸다. 그 안에서 그 옷을 꺼내자 냄새가 훅 올라왔다. 오래된 첫 냄새, 습기, 그리고 내가 평생 눌러 담아온 시간의 냄새. 중년 남자가 숨을 들이켰다. 그게 뭐예요? 나는 대답 대신 옷을 펼쳤다. 그리고 사진 속 옷과 나란히 놓았다. 얼룩 위치가 겹쳤다. 너무 정확하게. 나는 노인을 바라보며 겨우 말했다. 이 옷 제가 어릴 때 입고 있던 겁니다. 고아원에서 제 유일한 단서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다. 나는 울음이 올라오는 걸 삼키며 말했다. 저도 믿기 싫어요. 그런데 저 그날 사진을 보고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후 손가락 사이로 젖은 눈이 보였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몇 살이야? 나는 대답했다. 52입니다.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중년 남자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노인은 중년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조용히 해.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물었다. 너 어디서 자랐어? 나는 짧게 말했다. 시설에서요. 고아원에서.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럼 그때 노인의 말이 끝나지 못하고 끊겼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제가 확인하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그 말에서 목이 메었다. 노인은 내 손에 들린 옷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확인해 볼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다. 확인.
그 단어가 내 인생을 살릴 수도 부술 수도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다시 거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술 냄새가 밀려왔다. 전 남편이었다. 여기였네. 역시. 그는 문턱을 넘으며 소리쳤다. 중년 남자가 막으려 했지만 전 남편은 팔로 밀어냈다. 내 마누라 여기서 뭐 하냐고. 전 남편의 눈이 내 손에 들린 옷을 발견했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뭐야, 그걸로 감성팔이냐? 돈 뜯으려는 거지? 그 순간 노인이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노인의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은 누구예요? 전 남편은 대놓고 말했다. 전 남편이요. 그리고 아빠요. 애까지 있잖아, 이 여자. 전 남편이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처음으로 노인 앞에서 그리고 중년 남자 앞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빠 아니야. 전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은 아빠 아니야. 그리고 나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다. 도망치지 않는 말.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말. 전 남편이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노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탕 하고 내리쳤다. 그만해.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전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노인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아이는 어디 있어? 나는 대답했다. 학교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말싸움하지 마. 확인은 내가 한다. 그리고 당신. 노인이 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 전 남편은 비웃었다. 나가라고? 웃기지 마. 이 집 돈 많다며. 나도 한몫 챙겨야지. 그 말에 중년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경찰 부릅니다. 전 남편은 욕을 내뱉으며 한 발 물러났지만 내게 낮게 말했다. 너 끝까지 간다, 진짜. 전 남편이 나간 뒤에도 내 손은 계속 떨렸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덧붙였다.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아이는. 노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아이만은 잘 지켜. 나는 그 말에 목이 막혀 내만 겨우 했다. 문을 나서기 전 노인은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린 옷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눈앞에서 보는 사람의 눈빛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길이 끊겼다고. 진실이 이미 시작됐다고.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굽혀 끌어안았다. 아이는 놀란 듯 엄마 라고 했지만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 엄마가 조금 무서웠어. 아이는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그 말이 또 나왔다. 나는 그 말이 이제는 아이의 습관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노인의 확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전 남편의 끝까지 간다라는 말도 함께 울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말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노인의 연락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짧고 분명했다. 오늘 법무사랑 같이 보자. 그 한 문장은 이전과 달랐다.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냄새가 났다.
나는 아들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갔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지도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도 낯설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우리를 맞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서류 가방, 그리고 노인 옆에 놓인 두툼한 파일. 노인은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모습이 예전과 달랐다.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앉아라. 나는 아들을 옆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아들은 내 옷자락을 잡고 있었지만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노인은 바로 서류를 밀어왔다. 확인은 끝났다. 노인의 말은 단호했다. 너는 내 딸이 맞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자가 맞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결론이었다. 법무사가 말을 이었다. 출생 기록, 당시 병원 기록, 시설 인계 서류, 전부 일치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울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울고 난 뒤였다. 노인은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숨어 다닐 이유가 없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눌렀다.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아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삶. 노인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통장이다. 법무사가 덧붙였다. 증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렸다. 그 돈은 사치가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었다. 이건 조건이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고맙다는 말도 함께 살자는 말도 필요 없다. 다만 노인은 아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다시는 눈치 보지 않게만 해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약속할게요.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이번엔 예상했던 얼굴이었다. 전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문턱을 넘자마자 멈췄다. 거실의 사람들, 서류, 그리고 법무사 명함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노인이 먼저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발 들릴 이유가 없다. 전 남편은 나를 보며 소리쳤다. 너 이거 다 계획이었지? 돈 뜯으려고.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법무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김 씨, 현재 이분과 관련된 접근금지 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아이에 대한 친권 면접 교섭권 전면 배제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 말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냥 정리된 문장이었다.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 나중에 후회해. 그때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방안이 멎었다.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노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날 우리는 찜질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노인은 이미 준비해 두었다. 아들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아파트, 가구가 다 갖춰진 집, 아들 방이 따로 있는 집. 아들이 방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엄마, 이 방 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그동안 아들에게서 빼앗았던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장난감이 아니라 안심이었다. 며칠 뒤 아들 학교에서 상담이 있었다.
선생님은 말했다. 요즘 아이가 먼저 손 들고 발표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울었다. 나는 요양원을 그만두지 않았다. 다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살기 위해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은 가끔 아들을 보러 왔다. 조심스러웠고 서두르지 않았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억지 가족 흉내는 없었다. 그게 오히려 진짜 가족 같았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도망 안 가도 돼?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다. 응, 이제 우리 도망 안 가. 그날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다. 문을 잠그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기적처럼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삶은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엄마의 삶을 응원하시고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